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자음, 모음, 그리고 성조를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한자에 정해진 발음을 읽어 나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중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 1과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정식으로 중국어를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과에서는 언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인 바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란 나 1인칭, 너 2인칭, 그, 그녀, 그것, 바로 3인칭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1인칭부터 살펴봅니다. 중국에서 나라는 단어는 나, 아자라고 씁니다. 중국어 발음은 WO, 삼성이지요. 따라 읽어보세요. 우어, 우어. 이는 워가 아닙니다. 워워워는 소몰 때 쓰는 소리고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은 우 모음과 워 모음이 합쳐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워 우어라는 발음에 삼성을 붙인 우어 우어가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어 우어. 잘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어가 나 또는 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볼 것 같으면 이는 바로 창과자입니다. 중국어로는 끄라고 발음해요. 창이란 사람을 찔러서 다치게 하거나 죽일 때 쓰는 무기지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부분은 드리워질 숫자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 수준에 드리워질 숫자, 드리울 숫자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 아자란 창을 드리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라는 것은 바로 창, 무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창을 상대방에게 드리운 존재가 나라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자는 바로 회의자가 됩니다. 회의자가 뭐냐고요? 회의자란 한 글자의 뜻과 한 글자의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한자의 생성 원리를 뜻합니다.
어떠한 학자는 이러한 나아라는 개념이 창을 들이운 것이 나다라는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아자는 창의 끝부분,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형 문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형 문자란 역시 한자의 생성 원리 중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문자로 옮겨놓은 거죠. 즉, 창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창의 끝부분이 이렇게 생긴 것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기 용이할까요? 아니면 이런 창끝을 가진 창이 사람을 다치게 하기에 더 용이할까요?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창보다는 끝이 날카롭고 여러 가지로 분산된 창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에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즉, 요 창끝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나아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첫 번째 이론이 되었건 두 번째 이론이 되었건 모두 나아자는 무기, 창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서 나라는 개념은 바로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기왕 회의자와 상형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뒷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자의 생성 원리 6가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닌 한자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고 하니 이 개념을 알고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과 모르고 무조건 외우는 사람은 나중에 그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론을 이해하고 외우는 사람과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간격이 좁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자의 생성 원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육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6가지의 생성 이론,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 있던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의 중국어 발음 따라 읽어보시죠. 시앙, 싱, 시앙싱,
시앙싱. 그렇습니다. 이 상형 문자, 상형인데 글자의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형상이 되지요. 형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양, 모습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자의 생성 원리, 그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습, 형체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놓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는 다음의 단어들이 있죠.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 산, 매 산자죠. 다음, 슈안, 슈안, 네 천자입니다. 즉, 산은 산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대표적인 시양싱 상형 문자가 되는 것이고, 슈안, 네 천자 역시 강물이 흐를 때 그 물 위에 만들어지는 물결의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역시 시양싱 상형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두 번째 한자의 형성 원리는 바로 형성 문자죠. 형성 문자의 중국어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싱, 성, 싱성, 싱성. 그렇죠. 바로 형성 문자인데 이 형성 문자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글자가 두 부분으로 반드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싱, 형이 되는 것이고 한 부분은 성,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싱, 형상, 모양은 바로 첫 번째 배웠던 시앙싱, 상형 문자의 싱, 형입니다. 따라서 한 부분은 모양을, 한 부분은 소리를 나타낸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시앙싱, 모양을 그대로 가져온 그 한자는 모양이 곧 뜻을 나타내죠. 다시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산, 이는 산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것이지만 이제 문자가 되었으니 그 자체로 뜻,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안, 내 천자 역시 마찬가지죠. 물결의 모양을 문자로 가져온 것이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뜻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싱성 형성 문자의 싱, 형은 이제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뜻을 나타낸다라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싱성 형성 문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뜻, 의미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다라고 이제부터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드리지요. 바로 이 단어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말탈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탄 군인을 뭐라고 해요? 기마병이라고 하죠. 기마병은 기, 타다, 마, 말, 병, 군인, 말을 탄 군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발음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 치. 이 글자는 반드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이제 살펴보시면 왼편의 말마자의 간체자와 오른편의 기알 기자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음을 살펴보시면 왼편의 말마자와 오른편의 기알 기자가 합쳐진 단어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요 세 글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말탈기 따라 읽어봅니다. 치, 치. 그런데 이 부분은 왼편의 말마자 따라 읽어보시죠. 마, 마. 그리고 오른편의 기알기 따라 읽어봅니다. 치, 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말탈기자, 치, 그리고 왼편의 마, 오른편의 치, 이 세 단어는 서로 발음에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 마, 치. 어때요? 바로 기알 기자에서 발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왼편에 있는 말마자, 마의 의미가 있고 소리, 즉 발음은 치에서 온 단어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 단어는 바로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레 인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싱성, 형성 문자는 한 부분은 그 글자의 뜻을, 한 부분은 그 글자의 발음과 관련된 문자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처럼 발음에 기여하는 문자는 때로는 의미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단어는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만 소리를 담당하는 기할 기자는 기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의미도 일정 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말탈기, 말을 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또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바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세가 어때요? 상당히 이상하지요. 그래서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만 기이하다라는 의미도 일정 부분 제공한 단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싱성 형성 문자는 한 부분은 뜻을, 한 부분은 소리를 담당하지만 이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의미도 일정 부분 제공한다라는 점도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탈기 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가 기이하죠? 이상하죠?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 중국어에서도 이 치는 타다, 앉다인데 이런 자세의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교통수단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 또 자전거, 오토바이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어에 있어서의 치는 말 타다, 자전거를 타다, 오토바이를 타다라는 의미의 타다, 즉 동사로 활용됨도 함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설명드릴 것은 바로 역시 위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회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문자란 한자의 의미를 풀이해 보면 회, 모일 회, 의, 뜻, 의자지요. 즉 뜻이 모였다는 뜻이 되니까 이 역시 한 글자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뜻과 뜻이 모였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2번에서 설명드린 형성, 싱성과 3번에서 말씀드리는 회의, 후회의 회의 문자는 모두 한 글자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들께 이 단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내남, 남자, 남자죠. 따라 읽어봅니다. 난, 난. 이 사내남자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윗부분의 밭전자와 아랫부분의 힘력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밭전자 티엔, 티엔,
힘력자 리, 리. 주의할 것. 중국어의 L 발음은 영어와 대단히 흡사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리을과는 좀 다르다고 했었죠. 랄랄라 굉장히 경쾌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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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아니에요. 리, 리.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단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난, 티엔, 리. 다시 한번. 난, 티엔, 리. 어때요? 티엔, 리. 이 두 글자 중에 어느 한 글자가 난, 사내남의 소리에 관여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형성 문자는 한 글자를 두 개로 나눴을 때 그 하나는 반드시 소리에 기여를 하는 반면 지금 설명드리는 회의 문자는 발음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소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의미만을 살펴보면 되겠죠? tn 받칩니다. 리 힘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밭에서 힘을 쓰는 것이 누구다? 바로 사내다, 남자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내남, 남역, 남자가 된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을 호자, 이 조을 호자는 왼편에 계집 여자와 오른편에 아들 자자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발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好, 好. 이 好, 조을 호자는 왼편의 계집여, 따라 읽어보시죠. 女, 女. 기억하십니까? 중국어 모음에 있어서 위 모음은 한국어의 위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女, 女. 다음 아들 자, 따라 읽어보시죠. 子, 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好, 女, 子. 어때요? 세 단어에는 어떠한 발음상의 관련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성 문자가 아닌 회의 문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자와 아이, 남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을 호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유이는 엄마, 어미를 나타내고 즈는 자식이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세 번째, 회의, 회의, 회의 문자는 한 글자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한 부분의 의미와 한 부분의 의미가 합쳐져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살펴보실 것이 바로 지사 문자입니다. 지사 문자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발음하지요. 따라 읽습니다. 只是只是只是只是 지사 문자는 가리킬 지, 시, 일사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를 가리키는 것이 지사 문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뭘까요? 아니,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어떻게 생겼나요? 사각형인가요? 삼각형인가요? 그도 아니면 원형인가요? 색깔은 뭐죠?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그도 아니면 검정색? 눈치채셨습니까? 지사의 일이란 바로 물질 명사가 아닌 추상 명사라는 거죠. 즉, 어떠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만질 수 있는 형태의 물건이 아니지요. 그러한 추상 명사를 지칭할 때 쓰는 문자란 얘기니 대표적인 단어로 다음에 두 단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윗 상자와 아래 하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발음부터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윗 상자 상, 상 발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사회에 불만 있는 이상한 발음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권설음의 유의에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상, 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설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모음이 깨지지 않아요. 앙 발음이 되는 거죠. 시, 앙, 상, 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자는 따라 읽어보시죠. 시아, 시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모양이 없지요.
이는 중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위와 아래라는 개념을 문자로 표기해야 했고, 이에 중국인들은 상, 위란 일정한 기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문자를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 시아는 기준에 여기 있는 거다 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원래의 윗 상자와 아래 하는 선 위의 점 또는 선 아래의 점이 그 원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에 중시를 하다 보니 오늘날의 이러한 모양이 된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상, 상, 下, 下. 잘하셨습니다. 이로써 한자를 만드는 생성원리 4가지, 이른바 한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까 제가 한자의 생성원리, 제자원리는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개만 설명해 놓고 설명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2개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자를 만드는 원리는 4가지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5번째와 6번째 이 2가지는 사실상 순수한 생성 원리가 아닌 응용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5번째, 전주 문자라는 겁니다. 전은 돌 전자고 주는 뜻 주자예요. 이 글자는 원래 물 될 주자인데 중국어는 간체자로 이처럼 뜻 주자와 물 될 주자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 글자는 물 될 주자가 아니라 뜻 주자, 번체자로 하면은 다음과 같죠? 돌 전자에 주석, 뜻 주자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이제 이 글자를 쓰지 않고 이 글자로 통합해서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발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전, 따라 읽어보시죠. 주안, 주안. 다음 뜻 주자, 주, 주, 주안주, 주안주. 바로 전주 문자입니다. 이는 뜻을 풀이해보면 주안,
돌리는 거죠. 뭐를? 꾸, 뜻을요. 뜻을 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 이 글자는 고칠 경자로 썼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라는 의미도 써야 할 시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한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명사나 동사라는 겁니다. 언어는 발달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단순한 표현법에서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에 의해서 그 뜻이 넓혀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형용사, 부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명사와 동사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 역시 먼저 고치다라는 의미가 먼저 생겨났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다시 한다라는 의미의 다시라는 부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럼 원칙대로라면 고치다라는 단어는 고칠 경자가 있으니까 다시라는 의미는 또 다른 글자를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 하나마다 고유의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개념이 생겨날 때마다 각각의 한자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한자는 과연 몇 글자나 되어야 할까요? 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AI, 옛날에는 비행기, 1900년대에는 컴퓨터, 지금은 인공두뇌를 뜻하는 AI까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 물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자들은 새로 생겨나는 물건이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한자의 숫자는 끝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건 둘째치고 사람의 두뇌로 그 계속 양산되는 한자를 따라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미 지금도 한자는 2만 자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의 추세라면 10만 자, 100만 자, 1000만 자 그 이상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생각한 거죠. 아이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못 쫓아가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제 한자는 그만 만들고 기존에 있는 한자들을 돌려서 쓰자라고 마음먹기에 이르는 거죠. 바로 그 결과 원래 있었던 고칠경에서 뜻을 돌리기로 한 겁니다. 왜 중국인들은 굳이 고치다라는 의미에서 다시를 파생시켰을까요?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거에 또 반복적인 작업을 가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래, 고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뜻을 지닌 고칠 경, 여기에 다시라는 의미의 부사 의미도 삽입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단어는 고치다 외에 다시라는 의미도 갖게 된 거죠. 즉, 한 글자에 2개 이상의 뜻을 지닌 글자를 일컬어 주안주, 전주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칠 경, 다시 갱, 즉 의미에 따라서 발음을 조금씩 변형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게 한 것도 이 전주 문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바로 다음의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가차라고 발음하지요. 중국어로는 가차를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자, 자, 제, 제. 즉, 가차는 자, 거짓으로, 제, 빌려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면서 뭘 받아요? 차용 증서를 받죠. 바로 차용의 차자가 빌 차자가 되는 겁니다. 즉, 가차, 지아지에, 가차 문자란 거짓으로 빌려온 문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허구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다음의 단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카페, 카페, 카페. 이 한자를 보면 입구자에 더할 가자가 있죠. 이 글자를 보면 입구자에 아닐 비자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역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입구자는 발음이 따라 읽어보시죠. 코, 코입니다. 앞으로 입구자의 발음 따라 읽어보세요. 코, 코라고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는 더할 가자인데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해요. 따라 읽어봅니다. 지야, 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하기도 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까, 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이 글자는 카.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커 그리고 지야 또는 까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죠. 카, 커, 지야 또는 까 어때요? 세 글자의 발음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카, 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기역, 쌍기역, 키읔은 동일 자음군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까 발음과 카 발음은 사실상 동일 자음군에 속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더할 가자는 소리를 제공합니다. 아, 한 글자에 두 개의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소리를 담당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뜻을 담당하는 싱성, 형성 문자가 됨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이 글자는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입과 관련이 된 글자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죠. 연상하셔야 합니다. 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하다, 먹다, 마시다, 씹다, 깨물다 등등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 글자는 입의 한 가지 특징과 관련이 있으니 먹다, 마시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안일 비자는 중국어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페이, 페이. 이제 이 글자는 한자의 생성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페이, 코, 페이. 어때요? 이 단어는 좀 더 눈치채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바로 안일 비자에서 발음을 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윗 글자와 마찬가지로 의미는 입구자에 있죠. 이 커는 발음 주의하세요. 코가 아닙니다. 중국어에는 오라는 모음이 없어요. 발음 설명드릴 때 제가 주의를 당부했었죠?
중국어에는 오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따라하면 읽습니다. 코, 페이. 그러므로 이 글자는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하, 발음이 여기에서 왔고 의미는 코에 있으니 입과 관련이 된 단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의 특징, 이미지 아까 설명드렸죠? 먹다, 마시다, 말하다, 씹다 등등이 있는데 이 역시 먹다, 마시다와 관련이 된 거예요. 이제 카페가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는 것, 그렇죠. 음식과 관련된 단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페인은 까만 콩이에요. 까만 콩이면 예를 들어서 흑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카페인은 까만 콩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상 먹어왔던 까만 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외국에서 나중에 들여온 콩이에요. 중국인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굉장히 향기롭더랍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아하니 콩이에요. 색깔도 까맣죠. 이 새로 들어온 물건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데 흑두 이미 중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물건에는 흑두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고민을 했는데 딱히 붙일 수 있는 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야, 이거 서양에서 뭐라 부른다고? 뭐? 커피? 커피? 그래. 어차피 한자의 의미로는 붙이기가 어려우니 그 서양의 발음 커피를 그대로 붙이기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죠. 만약에 그런데 중국이 한국어와 같이 표음 문자를 쓰는 나라라면 이처럼 커피라고 붙이면 됩니다만 중국의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발음을 자유자재로 낼 수 없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커피와 비슷한 발음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어에 있어서 커피는 따라 읽어보시죠. 카페이, 카페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 페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없었던 글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자 사전인 옥편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어 배우실 필요 없다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이 단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필요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냈는데 이 새로 만들어낸 글자들의 생성 원리가 뭐와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소리,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형성 문자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마치 있었던 글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빌려왔다라고 해서 가차, 지아지에, 지아지에
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 6번째 한자의 제자 원리인 지아지에 가차 문자는 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만 많이 씁니다. 하나 더 지아지에 문자에 해당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핑, 팡, 핑팡. 이 글자는 중국어의 문자가 되는 한자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글자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아지의 가차 문자가 되는 겁니다. 핑팡, 핑팡.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의 어떠한 단어와 발음이 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핑퐁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핑퐁, 탁구를 중국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외래어, 음역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이 글자는 없는데 마치 있었던 것인 것처럼 빌려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외래어들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핑팡핑, 이것은 핑팡팡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응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카페의 카도 카페카 그리고 카페페이가 되는 겁니다. 역시 다른 단어에서는 거의 응용이 안 돼요. 이처럼 마지막 지아지의 가차 문자는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마치 있었던 것처럼 빌려온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돌아와 나, 우어 라는 단어는 바로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형 문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 문자가 회의 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념은 바로 전쟁 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어, 우어.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실 것이 너, 당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인 그리고 이 글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단어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따라 읽어봅니다. 니 사람인입니다. 런, 런 그리고 오른편 따라 읽어보시죠. are, are 그렇습니다. 니, 너, 당신이란 단어는 왼편에 런, 사람 그리고 오른편에 are로 나뉠 수 있는 문자죠. 한 글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 이는 회의 문자 아니면 형성 문자가 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죠. 니, 런, are 어때요? 발음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한자를 한국식으로도 도금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는 오늘날 니 또는 이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람 인자죠. 그리고 이 글자는 이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글자의 번체자는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글자는 너 이자입니다. 바로 이 너 이자의 번체자를 간단하게 쓴 간체자가 이 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어때요? 니, 이, 인, 이 발음에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따라서 니는 엄밀히 말해서 한 부분은 뜻을, 한 부분은 소리를 담당하는 형성 문자가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너 이자의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 영화의 원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지요.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의 소설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 당신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라는 이 글자에서 의미가 오고 너 이자에서 소리가 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때로는 뜻, 의미도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 당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국한된 개념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 당신 따라 읽습니다. 니, 니. 이어서 세 번째 보실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닌, 닌. 이 단어 또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마치 두 번째 설명드렸던 니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대 이후에 쓰인 단어예요. 닌, 이 단어는 앞서 설명드린 너, 당신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니 밑에 마음 심자가 온 글자임을 알 수 있죠.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 당신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뜻으로 부릅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예우해서 부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 선생님, 사회 나아가 상사,
등등의 윗분을 올려서 호칭할 때는 니가 아닌 닌으로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3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요. 기타지요. 참고로 여러분들께 중국어 발음도 미리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타, 기타, 기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타 등등이라는 말을 쓰듯이 이 기타는 나머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타, 나머지, 기타, 그 나머지라는 뜻이지요. 즉, 나 1인칭도, 너 2인칭도 아닌 그 밖의 것 3인칭이 바로 기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바로 이 타로서 3인칭을 호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 읽어봅니다. 타. 그런데 여성 인권을 이야기할 때 동양을 말하자면 중국이 가장 먼저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사회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타는 사람인데 예로부터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이 타는 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다분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강조를 한 결과 여성을 전용으로 하는 3인칭도 만들자라는 주장을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타는 남성을 그리고 이 타는 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게 된 겁니다. 아울러 3인칭은 남성의 그리고 여성의 그녀와 더불어 사물을 나타내는 그 것도 있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타는 남성을, 타는 여성을, 그리고 타는 그것이라는 사물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가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자로 쓸 때는 그녀, 그것임을 쉬이 구분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할 때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문장의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해서 파악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장 중간에 남성 이야기를 하다가 타가 나오면 아하, 여성 이야기가 나오다가 타가 나오면 그녀, 그리고 사물 이야기를 하다가 타가 나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수 인칭 대명사를 기반으로 복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국어나 영어는
나에서 우리, I에서 we, 너에서 너희, you에서 you, 그에서 그들, he에서 they, 그녀에서 그녀들, she에서 they로 바뀝니다. 즉 단수와 복수의 인칭대명사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일이 다 외워져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달라요. 중국어는 지금까지 배운 인칭대명사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만 붙여주면 복수 인칭 대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실 단어 따라 읽어보실까요? 만. 그렇죠. 경성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 먼이라는 단어가 단수의 인칭 대명사를 복수로 바꿔주는 일종의 전미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예문을 읽어보실게요. 我 나에서 我们 우리가 되지요. 我们 你们你们您们您们他们他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수의 인칭대명사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만 붙여주면 복수 인칭대명사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我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어에는 또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咱们 이 咱们 역시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예요. 그렇다면 我们 咱们 이 두 단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 똑같다면 굳이 단어를 我们과 咱们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예문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我们走 我们走 그리고 예문 2 따라 읽습니다. 咱们走咱们走 한국어로는 我们走 그리고 咱们走 이 표현은 모두 우리가 가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중국인들은 이 두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我们走 대화하는 상대방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간다라고 했으니 예를 들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어디 가세요? 저희는 영화 보러 갈 건데. 이때 제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그래? 나도 영화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난 지금 이제 회의가 있네. 아쉽다. 다음에 가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야, 우리 가자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가자는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끼리 가자라는 말이 되겠죠. 그때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我们走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를 제외한 우리끼리 가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그래? 나도 그 영화 꼭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나 지금 시간도 남아.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요, 잘 됐어요. 우리 같이 가요. 우리 가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저를 포함한 모두의 우리가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중국어로 咱们走, 咱们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我们, 咱们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자 라고 얘기할 때는 我们, 咱们 크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 주격, 목적격 조사가 없음이라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조사죠. 주격 조사 은, 는, 이, 가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을, 를 이거를 어떨 때 구분해야 하는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격, 목적격 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문 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我吃我吃我吃 나는 먹는다 라고 풀이가 되는 이 표현은 사실상 我, 나, 吃, 먹다 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은, 는, 이, 가 라는 의미가 필요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我穿衣服我穿衣服我穿衣服 나는 입는다 옷을 이라는 문장인데 보다 명확하게 풀이하자면 나 입다 의복 옷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조사의 개념이 필요 없거니와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목적어가 있는 구절은 오히려 한국어보다 영어의 그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영어에 더 가까운 유사한 언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처럼 서술어, 목적어의 구조는 한국어보단 영어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만 제외한다면 특히 문장이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오히려 한국어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요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만을 제외한다면 어쩌면
고급으로 갈수록 한국어에 더 가까운 만큼 여러분들은 배우기가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나, 우어, 입다, 추안인데요. 이 단어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두 부분으로 역시 나눌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추안, 추안. 이 추안은 한국어로는 도금이 천자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 글자는 다음과 다음의 단어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윗부분은 따라 읽어봅니다. 슈에, 슈에. 그리고 밑에 부분 따라 읽어보시죠. 이야, 이야. 다시 얘기해서 이 글자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슈에 구멍 혈자와 이야, 치아, 이빨 아자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단어와 이 단어에는 발음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수안, 쉐, 이야. 어때요? 발음의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음의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 글자는 최소한 형성 문자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살펴보시죠. 한 글자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건 형성 문자 아니면 그렇지요. 회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쉐, 동굴 또는 구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야, 이빨을 뜻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한자가 되었건 중국어가 되었건 그것은 무조건 암기하는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외운다면 외우기도 쉽거니와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글자를 만나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학습법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남들보다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법의 습관만 들인다면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을 꼭 믿으시고 이 학습법으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멍, 이빨이에요. 이빨은 뾰족하죠. 이빨로 어떻게 해야 구멍이 생길까요? 그렇죠. 날카로운 이빨로 뚫어야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다름 아닌 뚫을 천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슈안, 슈안. 그러므로 我穿衣服 이 문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뚫다, 의복, 옷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는 의복, 옷을 뚫는다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옷을 입는다라고 풀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처럼 옷에 난 구멍에 팔을 넣는 거죠. 즉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지도 마찬가지죠. 바지에 난 구멍에 뚫어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슈안, 뚫다라는 이 동사로 옷을 입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我吃我吃我穿衣服我穿衣服 잘하셨습니다.